대선 시기가 점차 빨라지면서 후보들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연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호남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며 중도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이제 매번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조금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자 대결을 했을 때 그리고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느낌이 조금은 달랐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다자 대결할 때는 오차 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다자 구도에서 손해를 좀 더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 그러니까 좀 거칠게 분석을 해보면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표 상당수는 만약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없었으면은 이재명한테 왔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또 이재명 후보한테 오고 일부는 윤석열 후보한테 가고. 그러니까 이제 다자 구도가 좀 더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양자 구도에서 46.9 대 42%거든요. 그럼 이게 더 합치면 한 89% 돼요. 예. 그러면 나머지 11%를 이제 한 6대 5 정도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47%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2012년에 그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표가 47.3%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2012년에 48%고요.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41%였는데 심상정 후보 6.2%를 합치면 47.3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 투표 성향으로서의 진보를 총 집결을 하면은 47에서 48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대로 가면은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조금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도 확장을 더 하지 않으면은 진보만 총 집결해서는 좀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중도 확장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일 요즘 발언들을 좀 보시면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금이 쥐꼬리였다. 네. 쥐꼬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어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또 청년들 만나서 비판을 했어요. 주택 청약제도가 문제가 있다.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 대출 규제는 이거는 죄악이다. 이런 정도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중도 확장 안 하면은 쉽지 않다.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좀 적극적으로 차별화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거에 청와대 측 인사, 청와대에서 몸담았던 민주당의 인사들도 함께 힘을 합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레임덕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대통령 지지율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은.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 복지부동하는 거를 레임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당내 인사들이 누구의 줄을 서느냐라는 건데, 네.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은 국정수행 지지도는, 그러니까 상황은 레임덕이 어느 정도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미래 권력의 한마디로 이분들이 이제 줄을 섰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권 재창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중도 확장 안 하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복심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윤건현 전 국정상황실장 의원까지 이렇게 나서서 이재명 후보를 좀 서포트해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초반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이재명 후보가 돼도 정권 교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대체적으로만 50% 중반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년째. 그리고 정권 재창출은 30% 후반대, 뭐 많으면 40% 초반까지 나옵니다. 이 구도에서 그대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니까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 거죠. 차별화도 하고,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 아니다. 이거는 새로운 정권 교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치적 수사도 벌이고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을 총동원하는 거죠. 예.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차별화에 대해서 당 내각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중한 성과마저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가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를 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열성 지지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 라고 또 돌아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조국 장관 조국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방금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장관이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를테면은 그 자기 지지층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런 발언 윤영찬 의원이나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당 내에는 또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사람도 있어라고 하면서 이탈하려고 하는 그룹들을 또 붙잡아두는 효과. 근데 다만 이런 발언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중도를 가져가는 데는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고 전선도 여러 개입니다. 부동산 정선, 세대 공정 전선, 그리고 뭐 당내 갈등 전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해결해야 되는 좀 어려운 지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부동산 이슈를 굉장히 많이 갖고 가는 것은 이 전장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싸움은 이 두 군데에서 가져올 것이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게 지지 후보로 바꿀 수 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 60%가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거든요. 30대 같은 경우에 한 40% 정도. 근데 40대만 가도 거의 10% 그리고 뭐 60대는 한 자리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 바꾼다라는 거기에 공력을 들이는 것보다는 젊은 세대 공력, 그러니까 공을 들이고 특히 부동산에 실망한 이 사람들을 되돌리는 거 이런 거에 좀 집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슬림한 선대위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후보의 개인기가 너무 앞서서 보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건 아니냐라. 오히려 국민의힘은 조직력은 많은데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지금 뭐 이제 정치평론가가 이런 비유로 했는데 저는 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맨 이재명은 슈퍼맨이라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팀 어벤져스다. 저기는 다수가 모여가지고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는 이재명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뭐 이제 DC에도 저스티스 리그가 있고 만들고 싶은데 그 정도의 급이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호감도라든지 이제 이슈 어떤 파괴력 같은 생각해 보면은 사실 비호감도가 민주당 인사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발언을 자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딜레마예요. 사실 지금 정권 교체 여론에 비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0% 중반대 정권 교체 여론인데 윤석열 후보가 그 정도까지는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비슷하거나 더 봤거든요. 지지율을. 그렇다고 본다면 인물론에 있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도와줄 우군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에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밖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을 해서 이제 찾는 그런 고민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금태섭 의원이 상대 당으로 간 거나 아니면 호남에 있는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간 거나 굉장히 뼈아프겠어요. 많이 뼈 아프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 사태의 이제 후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뒤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2020년 총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그 이제 미래통합당이 더 싫어서 민주당을 지지를 했는데 그때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잘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압승을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무능하다라는 부동산 문제로 해서 무능하다라는 게 나오면서 공정까지 이제 다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선 분들이 이를테면은 뭐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뭐 진중권, 조국 흑서, 뭐 진중권, 건경애. 근데 이분들이 대표하는 그룹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정서를 가진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꼴 보기 싫다. 공정성을 잃었다. 뭐 이런 정서를 가진 분들이 꽤 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섭외를 할 것이냐. 근데 일부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버렸다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싸움이 지금 계속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본격적인 총괄에 앞서 나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100조 투입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50조 얘기했는데 한 2배로 만들었네요. 뭐 묻고 더블로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내년 예산이 607조 원이에요. 근데 100조 원이라고 하면은 6분의 1, 한 15% 이상이거든요. 이게 사실 좀 너무 많다.
느낌은 이제 100조 추경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지금 승부수로 보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은 일관되게 약자와의 동행, 이번은 코로나로 피해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이번 선거의 키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띄우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하고 부동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 같은 경제지만 이 코로나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또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각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방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라는 여론은 한 번도 부정적인 게 더 올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방역은 잘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잘했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평가가 많습니다. 아하. 그런 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뭐 공략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지금 백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 최근에 백신 불안감, 청소년까지 사실상 의무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좀 공략을 하는 전략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뭐 아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문재인 후보의 좀 약했던 부분, 부동산 이런 것들을 정부? 내가 네네. 예,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차별하면서 이제 좀 그렇게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제 민주화 코드를 가지고 계속 일관된 모습을 계속 갖고 오는데, 문제는 같이 이제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느낌이에요. 이거는 약간의 불협화음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는 하나의 뭐 다른 목소리를 함께 듣겠다 이렇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그 아예 좀 뭐 그런 사람 이야기는 신경도 안 쓴다. 뭐 네. 이렇게까지 약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주도권 누가 위냐 아래냐를 명확하게 하는 거. 아니 내 밑에, 그러니까 어쨌든 서열은 총괄 그리고 공동. 아니 상임. 그런 다음에 이제 공동이잖아요. 공동 선대위. 그러니까 내 아랫사람이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내가 이를테면 코로나 100조 원 지원 이런 것들은 확실히 가져가겠다라는 거. 주도권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면서까지 좀 이렇게 가져온 거고, 또 하나는 노선 철학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김종인 위원장은 유럽에서 공부한 국가 개입주의자라고 좀 본다라면은, 뭐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좀 더 시장주의자에 가깝다라고 한다라면은, 두 개가 충돌했을 때는 김종인 쪽으로 간다라는 거를 좀 더 언론에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무시 전략인데, 이거는 예전에 안철수 후보를 그 단일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시했던 전략하고 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더 얘기를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되자마자 했던 것이 안철수 후보의 포기를 약간은 조언하는 듯한 느낌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뭐 전체 그 여론조사 잠깐 보면 되겠지만 4에서 5% 정도는 꾸준하게 또 안철수 후보는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발언도 저는 고도의 이제 정치적 계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안철수 찍어봤자 또뭐 단일화해서 또 포기할 수 있는 거야라면서 또 철수해. 네. 이런 느낌의 여지를 주면서 지금 표를 좀 흔들면서 표를 가져오려는 거거든요. 계속 아니라고 해도 계속 바깥에서 얘기를 하면서 좀 흔들기, 그래서 국민의힘의 표를 좀 더 높이려는 전략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보 때문에 뭐 앞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뭐 개인기에 맞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냐, 아니면 여러 어벤져스 군단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냐. 하지만 후보 본인의 모습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는 대선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인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리더는 캡틴 아메리카, 네. 뭐 이를테면은 뭐 화력은 뭐 아이언맨,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팀으로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2030 홍보 뭐 이런 거, 뭐 사진 찍을 사람 뭐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 이준석 하는 대표. 거는 네. 이준석. 대중에 같이 나가는 거 요즘 같이 많이 다니거든요. 네. 이를테면 어제 홍대 이제 지구대도 같이 다니고, 이를테면 그런 것들은 이준석이 하고 이준석 대표가 하고, 그리고 정책은
여기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그리고 필요하게 좀 강경한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포용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뭐 윤석열이 안 보인다라고 해서 지지율이 흔들린다라면은 노선을 좀 바꾸거나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딱히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기조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행보 중에서 오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벤처 관련된 행보를 하면서 역시나 좀 어려운 또 새롭게 되는 성장 산업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얘기를 했다면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호남 쪽에 있는 표심을 좀 얻는데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주시죠. 일단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누가 경제 정책 잘할 것이냐, 누가 복지 정책 잘할 것이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표를 더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얘기하는 게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위에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 그 윤석열 후보는 이제 호남을 공략을 해야죠. 사실 5.18 뭐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인해서 많이 깎아먹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호남에서 역대 이제 민주당 후보가 거의 80% 중반에서 뭐 90%까지 받았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안 나올 것이다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낮추고 사과하고 또 인재 영입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 얘기를 더 해보면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호남에 있는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뭐 이용호 의원을 또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텃밭이다라고 또 안심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호남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와의 뭐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완벽하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그룹들이 완벽하게 다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예를 들면은 나는 홍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나는 윤석열 찍느니 이재명 찍겠다 이런 그룹도 소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찍느니 나는 윤석열이나 안철수 찍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작은 퍼센테이지더라도 그게 균열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상대방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남 이를테면은 재경, 광주, 전남 향후에 오늘 서초구에 있는 거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방문을 해가지고 호남 홀대론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거. 그런 거는 절대 호남을 우리가 소홀히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그러면서 또 뭐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영입하고 이러면서 좀 확장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렇군요. 금태섭 의원 얘기를 앞서 잠깐 하긴 했지만 금태섭 의원 전 의원이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시에서 한번 힘을 줬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오는 쪽이 좀 더 많았는데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되면서 확실시 된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를 상징하는 김종인 그리고 그 금태섭 의원도 본인은 중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시면은 그 선후 포럼이란 게 있어요. 선거 이후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선후 포럼인데 여기 멤버가 뭐 진중권, 권경애, 금태섭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후보들 인터뷰도 하고 뭐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진보 그룹으로 분류가 됐다가 민주당 정권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떨어져 나와서 대안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입당까지는 안 합니다,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민주당 한번 정신 차리게 혼나야 된다, 약간 이런 포지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도 아직 이제 입당까지는 안 하면서 김종인이 있으니까 중도로서의 좀 영역을 좀 더 넓히겠다, 이렇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예 색깔은 바꾸는 건 아니고 내가 원래 중도였지만 이번엔 이쪽으로 힘을 실어주겠다.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좀 그런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뭐 정치는 생물이고 갑자기 내일 입당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죠. 예. 근데 이제 뭐 매번 이번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얘기도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우리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이제 선거에서는 얼만큼 누가 실언을 하지 않느냐 또 인사 영입에서의 좀 패착이 없느냐
않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영입한 사람 중에 노재승 씨라는 분이 약간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어느 정도 커질지는 또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어떻게 또 해결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이 아니라 약간 커졌죠. 살짝 지금 커졌죠. 커졌습니다. 예, 네. 살짝 커졌고. 그래서 이분이 SNS를 통해서 주로 얘기했던 거가 거의 토탈 패키지다. 5.18 세월호 비정규직, 뭐 빨치산, 가난, 민주노총 뭐 관련해서 다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좀 분노에 차서 좀 말을 좀 쉽게 뱉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 국민의힘의 좀 어떤 포지션 스탠스가 조금은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실수가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관점에 따라 5.18을 폭동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를 공유를 하면서 5.18은 성역화 일대장이라는 멘트를 본인이 썼어요. 근데 이 관점에 따라 5.18은 폭동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로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노재승 씨가 얘기한 걸로 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5.18은 성역화 일대장이라는 말은 남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제 해명이 또 안 되는 거죠. 약간 궁색하다라는 거고 저는 궁금한 게 함익병 씨 같은 경우에는 철회를 했잖아요. 바로 했죠. 그분은 이제 뭐 이를테면은 여성은 4분의 3만 참정권을 줘야 된다. 그리고 독재가 다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누구는 철회를 하고 누구는 철회를 안 하는데 기준이 뭐냐? 국민의힘이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선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수를 줄이느냐 아니면 빨리 실수를 수습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노재승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더 효과적일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나름대로 추론을 해서 답을 좀 말씀드리면은 왜 함익병 씨는 바로 손절을 하고 노재승은 가져가느냐라고 했을 때 함익병 씨는 젠더 문제를 건드렸어요. 네. 여성은 4분의 3. 이거가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너무 안티페미 뭐 이미지도 있고 예를 들면은 남성 중심이다라는 거에서 이대남 이렇게 이대남 뭐 이제 지지를 하고 그래서 이수정 위원장도 영입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노력이 좀 너무 반감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급하게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논란들은 안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이제 젊은 층을 대변하는 뭐 37세인가 그런데 네. 이거 젊은 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또 쉽게 자르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건데 지금 내부에서는 손익계산서를 열심히 지금 주판화를 두들겨 보고 있을 거고 빨리 논란이 가라앉고 다른 이슈가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는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